8447년이면 여자는 그저 조용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소설이 한 권 등장합니다. 이게 그냥 뭐 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건 부당해! 라고 세상에 소리치는 정말 강력한 선언 같은 책이었죠. 자, 오늘 바로 그 제인 에어의 폭풍 같았던 시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관습이 도덕은 아닙니다. 독선이 종교는 아닙니다. 와, 정말 강렬하죠?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작가 샬롯 브론테인데 당시엔 커러벨이라는 남제 필명을 썼어요. 여자 이름으로 이런 글을 썼다간 난리가 났을 테니까요. 이 서문은 그러니까 일종의 출사표 같은 거예요. 이 책 그냥 얌전하게 읽을 생각 마세요. 당신들이 믿는 그 위선적인 가치관에 제대로 한 방 날릴 거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첫 번째 파트, 바로 반항아의 서문입니다. 주인공 제인을 알려면 뭐랄까? 그녀를 만들어낸 작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아니, 이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비평가들이 막 어떻게 여자가 이럴 수 있냐, 이건 여성스럽지도 않고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제인이 막 저항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브론테가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서문을 통해서 아주 당당하게 받아칩니다. 제대로 읽기는 했냐? 당신들이 틀린 거다 라고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파트, 사랑받지 못한 아이입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공을 만날 시간이에요. 10살짜리 고아 소녀, 제인 에어. 이 아이는 지금 게이츠헤드 저택이라는 곳에서 이모랑 사촌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게이츠헤드 저택에서의 삶. 이게 정말 너무 극과 극이에요. 한쪽에서는 이모의 아이들, 그러니까 사촌들이죠. 얘네는 엄마 사랑 듬뿍 받으면서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놀고 있어요. 모든 특권을 다 누리죠. 근데 제인은 완전히 투냥인간 취급이에요. 저 멀리 떨어져서 꾸중만 듣고 늘 혼자. 그냥 이 행복한 가족 그림의 배경 소품, 딱 그 정도 취급을 받는 거죠. 제인의 어린 시절의 가장 큰 악당이 누구냐? 바로 이 사촌 오빠 존 리드입니다. 그냥 뭐 심술 부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 폭군이죠. 제인보다 4살이나 많은데 덩치도 크고 맨날 제인을 괴롭히고 벌 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넌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애야. 빌어먹어야 마땅하다고 이런 말을 10살짜리 애한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제인이 방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존이 그걸 보더니 그거 내 책이잖아 하면서 책을 뺏어서 제인한테 던져버려요. 제인은 그 책에 맞아서 넘어지고 머리가 찢어져서 피까지 납니다. 이게 애들 장난으로 보이나요? 아니죠. 이건 명백한 폭력이고 제인을 정말 벼랑 끝까지 몰아세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항상 당하기만 하던 제인이 드디어 폭발합니다. 이 사악하고 잔인한 녀석, 너는 살인자 같아, 노예 감독관 같다고, 로마 황제들 같아. 와, 주먹으로 맞선 게 아니에요. 목소리로 맞선 겁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걸 터뜨리면서 진실을 외친 거죠. 그 시대에 그것도 어린 여자아이가. 이건 정말 제인 인생의 첫 번째 반란, 그야말로 엄청난 포효였어요. 자, 세 번째 파트, 붉은 방의 공포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냈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인의 이 외침은 정의를 불러오기는커녕 정말 끔찍한 벌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어른들이 달려오더니 상황 파악도 안 해요. 다짜고짜 제인 탓을 합니다. 오히려 제인을 격정에 미친 애라고 몰아붙이죠. 그리고는 선고를 내려요. 쟤를 붉은 방으로 끌고 가! 거기다 가둬버려! 결국 제인은 강제로 질질 끌려서 방에 갇히게 됩니다. 맞아서 피 흘리는 피해자는 제인인데 벌은 제인이 받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죠. 이 붉은 방이 대체 어떤 곳이냐면요. 그냥 창고 같은 방이 아니에요. 엄청 웅장하고 잘 쓰지도 않아서 냉기가 흐르는 그런 방입니다. 온통 짙은 붉은색 커튼이랑 가구로 뒤덮여 있고요. 가장 무서운 건 9년 전에 제인을 유일하게 아껴줬던 외삼촌이 돌아가신 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은 제인에게 그냥 감옥이 아니라 죽음과 공포 그 자체인 공간인 셈이죠.
부당해, 부당해! 붉은 방에 혼자 갇힌 제인이 속으로 외치는 절규입니다. 이게 이 소설 초반부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지? 왜 나만 나쁜 애가 되어야 하지? 하는 그 억울함이 터져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 속에서 제이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유령을 봤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 충격으로 아이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심리적인 공포가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죠. 이 붉은 방에서의 기억은 평생 제인을 따라다니는 깊은 트라우마가 됩니다.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위선자의 구원. 바로 이때. 구세주처럼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브로클러스트라는 사람인데 제인에게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 로우드라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죠. 드디어 탈출구가 보이는 걸까요? 그런데 이 브로클러스트라는 사람 묘사가 좀 심상치 않아요. 검은 기둥 같다고 하고 얼굴은 조각해놓은 가면처럼 험상궂다고 해요. 뭔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차가운 돌덩이 같은 느낌이죠? 딱 봐도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위선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이들한테는 겸손해라, 검소하게 살아라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가족들은 대저택에 살면서 비단 옷을 쫙 빼입고 다닙니다. 아이들한테는 자존심을 버리려고 하면서 자기 딸은 로우드 애들 보면서 어휴 쟤네 꼴 좀 봐 이러고 있어요. 이쯤 되면 위선이 아니라 그냥 코미디죠. 그리고 이모인 리드 부인은 정말 마지막까지 제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브로클러스트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의 가장 큰 결점은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와, 제인의 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을 그냥 쾅 찍어버리는 거죠. 이건 정말 제인의 앞날에 꽂는 독침이나 다름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로우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이는 드디어 게이츠헤드 저택을 떠나 50마일, 그러니까 약 80km나 떨어진 곳으로 긴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그녀의 새로운 집이 될 이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학교, 로우드입니다. 로우드에 대한 첫인상은 정말 최악이에요. 건물은 크기만 하고 삭막하고 80명이나 되는 여자아이들은 전부 똑같은 갈색 옷을 입고 있어요. 저녁으로 나온 죽은 다 타서 역한 냄새가 나고요. 근데 그걸 먹기 전에 또 길게 감사 기도를 해요. 심지어 아침도 굶었는데 말이죠. 무엇보다 학교 정원이 높은 담으로 꽉 막혀 있어서 바깥 풍경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건 뭐 그냥 더 큰 감옥에 온 거나 마찬가지죠. 15파운드. 이게 바로 로우드 학교에서 고아 한 명한테 1년 동안 쓰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 먹고 자고 배우는 거죠. 결국 이 숫자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자선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 위선자, 브로클러스트죠. 그런데요, 이렇게 암울하기만 한 곳에도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템플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아이들이 탄죽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걸 보고 규칙을 어기고 자기 책임으로 아이들에게 빵과 치즈를 나눠주라고 해요. 와, 이 억압적인 곳에서 보여준 이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희망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남죠. 제이는 과연 게이츠헤드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걸까요? 아니면 로우드라는 더 크고 더 체계적인 감옥에 이제 막 들어선 걸까요? 소설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 파란만장한 서막을 마무리합니다.